너무나도 뜨거운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둔촌주공 아파트의 정당 계약을 한 계약률의 결과인데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분양이 있고 나서 경쟁률이 나왔을 때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6일 기사인데 청약 한파, 모피한 둔촌주공 1순위 경쟁률 3.7대1. 사실 둔촌주공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훨씬 덜한 3.7대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 YTN 기사에서 둔촌주공 계약률 70% 수준, 규제 해제 덕에 선방, 계약률이 70% 정도요. 실제로 3.7대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오게 되면 계약률은 훨씬 더 저조하게 돼요. 40% 정도 수준으로 될 걸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정부에서 규제 완화책을 썼는데 그 규제가 많이 완화된 덕분에 선방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정도의 규제 완화가 있었기에 계약 마감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계약 마감 결과 70% 수준의 계약률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비 당첨자의 계약까지 더해지면 90%의 계약률 무난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90%까지라면 실제로 40%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죠. 그리고 70%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예상했던 수치보다는 더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당 계약 마감 결과가 70% 정도 수준인데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양을 하는 아파트들이 계약률이 70% 정도까지 나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더 큰 단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대규모 공급이 일어났던 곳에 대규모 미분양이 났다고 한다면 아예 청약 시장이 얼어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70% 정도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마감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훈풍이 불지 않을까 기대하는 부분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사의 마지막에 보더라도 부동산 시장에는 다소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했는데 사실 훈풍이 불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정책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 팩트이고 그 팩트가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정부가 둔촌주공 살리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거주 의무를 없애 입주 때 전월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하고 중도금 대출과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풀어준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이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둔촌주공은 미분양의 무덤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았고 입지 대비 그래도 가격이 상대적으로는 저렴하니까 그래도 완판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뚜껑을 딱 열어보니 70%라는 계약률 그리고 예비 당첨자까지 한다면 이제 90%의 계약률이 나왔는데 이 이유가 과연 어떤 정책이었을지 이걸 알아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시장 자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정책 하나하나마다 영향을 받고 그것 덕분에 이렇게 계약률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이 정책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둔촌주공을 살리는 13대책 13대책의 주요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를 때 신규 아파트가 분양을 하게 되면 그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더라도 이게 완판이 돼요. 그럼 이 아파트 완판이 되고 나면 옆에 있는 아파트도 그렇게 보는 거죠. 쟤 봐라? 쟤랑 나랑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입지적인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제가 이만큼이나 비싸게 했는데도 완판이 되네? 우리도 가격 올라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미연에 막기 위해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해서 분양가를 일정한 수준, 주변 시세 대비 일정한 수준으로 분양을 할 수 있게끔 상한을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던 게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근데 그게 해제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전매 제한이 완화가 됐습니다. 이게 좀 커요. 전매 제한이 10년에서 최장 10년이요? 최장 10년에서 최장 3년으로 바뀌었어요.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현황을 보도록 전매 제한 기간이에요. 수도권은 최대 10년입니다. 이제 분양가 수준별 차등인데 투기 과열 지구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에서 그리고 분양가 자체에도 가격이 싸다면 최대 10년 동안 전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분양을 받고 나서 팔려고 한다면 10년 뒤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긴 전매 제한의 기한이 좀 부담이 됐었는데 이제 개선을 한 상태가 수도권 최대 3년이에요. 분양가 수준별 차등도 없고 이제 비수도권은 최대 1년입니다.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규제 지역인 경우에 최대 3년이에요. 그런데 강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 지역이 아니죠. 지금 규제 지역은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까지 이렇게 4개의 구만 규제 지역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강동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과밀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전매 제한이 최대 1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둔촌 같은 경우는 과밀 권역에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 지나고 나면 분양권 상태로도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존의 전매 제한이 8년이었거든요. 8년에서 이제 1년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상당히 크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입니다. 원래 분양가 상한제를 했던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제 입주를 하고 나서 5년간 거주를 해야 된다는 정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폐지가 됐습니다. 현황을 보게 됐을 때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주택 최대 5년이었어요. 공공재개발 2년이었는데 이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앞에 전매 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에서 이거 두 개 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조치 계획이에요. 시행령 개정인데 2023년 3월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소급 적용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것도 소급 적용을 해주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택법 개정안 조속 발의인데 법 개정 완료 시 기부과된 실거주 의무도 해제. 이제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은 규제 정책들을 완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거주 의무가 없게 된다면 만약에 내가 여기 이제 입주를 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사정이 생기거나 아니면 기존에 나는 전세를 주려고 했던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해도 전혀 무방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예요.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분양가 12억 원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인당 보증 한도도 5억 원까지였는데 이제 지원 대상이 제한이 없어요. 12억 원 초과가 되더라도 이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도금 대출이 되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경쟁률 차이도 났었고 이제 분양을 하는 업체에서도 이 분양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이제 그런 게 없었어요. 사실은 분양가 자체가 지금 주변 시세가 내려가다 보니까 분양가 자체도 많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인데 이런 완화 정책들이 실제로 둔촌 주공의 계약률을 올리는데 도움이 됐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 아래쪽에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도 폐지가 됐습니다. 실제로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들은 이제 특별공급으로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기준도 폐지가 됐기 때문에 다자녀라든지 조금 큰 대형 평형대를 원했던 분들에게는 조금은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1주택을 처분하기로 하고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1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고 싶어도 처분하지 못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페널티가 좀 합당하지 않다라고 보고 이 처분 의무를 폐지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줍줍이라고 하던 그렇게 대규모로 이제 사람들이 청약을 하던 그런 시장도 다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이런 정책 때문에 계약률이 올랐구나.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면 좋은 부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13대책과 함께 봐야 할 2023 경제정책 방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실제로 이제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렇게 분양하는 물량들도 늘어나야지 저희가 이제 기회를 잡으려면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피는지도 같이 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업성 제고 등으로 공급 기반 위축 방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이에요.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은 합리화 방안을 시행하겠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수도권에는 더 이상 땅이 없는 곳들이, 빈 땅이 없는 곳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급을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건물을 없애고 다시 그 위에 지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건축을 기준을 완화한다는 거는 이제는 오히려 좀 좋은 입지, 좋은 수요가 넘치는 곳들에 대해서 다시 재건축을 많이 시행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어떤 식으로 보는 거냐면 구조 안정성 비중을 하향하는 거예요. 실제로 구조 안정성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아파트, 이 건물에서 진짜 이 건물이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로 조금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기준이 가장 높은 50%였는데 30%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 있죠. 여기 아파트, 이 환경, 지금 주거하고 있는 환경이 좋은지, 이것도 15%에 30% 늘었어요, 이 부분은. 그리고 설비가 많이 노후가 됐을 텐데 이 부분도 배점이 25%였는데 30%로 비중을 상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은 더 재건축에 유리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변경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부 재건축 허용 판정 기준 점수도 30점 이하였는데 이제 45점으로 해서 45점 이하면 무조건 이제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하듯이 조금 더 완화시켜서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곳이 있다면 재건축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속도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속도를 조절하겠다고요. 지금 시장이 아시겠지만 그렇게 좋은 시장이 아닙니다. 좋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쪽에서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좋은 시장이 아닌데 지금 공급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지? 지금까지 공급이 많아지면 시장이 안 좋은데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좋지 않은데 이제 공급을 멈춰야 돼 라고 하다가 분위기가 바뀌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공급이 없게 된다면, 공급이라고 하면 멸실주택도 있을 거고 신규 가구가 생김으로써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수요를 감당을 하지 못한다면 급하게 가격이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같이 펼치는 거죠. 3기 신도시의 경우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지 보상 완료 및 부지 조성 착공을 기존에 할 거라고 했던 것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할 예정이에요. 사전 청약 의무가 없고 그냥 기본 청약만 해도 되게끔 의무를 완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공공부문주택 분양 일정을 추가로 조정한다는 거죠. 속도감 있게 3기 신도시를 이제 만들 수 있게 추진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너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주택 분양을 하는 날짜를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분산을 시켜가지고 너무 한 번에 많은 공급이 떨어져서 경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공급의 형태를 살펴보자면 이렇게 돼요. 집값이 상승을 해요. 그러면 너나 집을 살려고 많이들 보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주택에 많이 관심을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시장도 화랑이죠. 어디만 분양을 해도 난리가 나요. 경쟁률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분양 실적도 고조되죠. 프리미엄도 붙고 하기 때문에 이때 분양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럼 분양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나면 2년 또는 3년 정도 뒤에 입주가 시작이 되는 거죠. 반면에 시장이 좋지 않아요. 집값이 하락을 해요. 그러면 분양을 해도 지금 같은 시장에 둔촌주공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입지에 분양을 함에 있어서도 분양 완판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조금 덜 좋은 입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가격이 비싸게 되면 분양 완판이 어렵겠죠. 그렇게 되면 분양 실적이 저조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점점 더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을 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에서는 어떻게 보면 분양하고 입주를 했던 물량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2년, 3년, 4년 정도 뒤에는 지금 분양을 해놓지 않으면 공급하는, 입주가 되는 물량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공급이 급격하게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급을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시장이 좋아졌을 때. 시장이 좋았을 때도 완만히 반등을 하면 좋은데, 천천히 반등을 하면 좋은데, 지금처럼 시장이 내리듯이 반대로 시장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이것도 또 잡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지금 공급을 많이 해야지 라고 하면 공급을 많이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부지를 찾고 그리고 다시 또 준공을 하는 데까지 시간도 3년
짧아도 3년, 길게 되면 5, 6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도 어떻게 하면 공급을 조금씩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공급이 일어나면 시장이 얼어붙게 되는 거예요. 미분양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경기가 정말 위축될 수 있으므로 탄력적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정책적인 내용들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 기존은 지금이 시장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속도감 있게 3기 신도시 건설 부지를 확보를 하고 탄력적으로 속도를 좀 조절을 하면서 위험이 되지 않는 수준까지는 공급을 하겠다. 그러나 너무 시장이 위험하게 되면 이제 공급을 좀 줄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한다라는 말이 중요한데, 탄력적이란 말에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 상황이 지금처럼 나빠지면 조금은 속도를 늦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다시 또 조금 완만하게 좋아진다라고 하면 다시 또 공급을 조금 더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둬야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아무것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다. 이제 3기 신도시를 위해서 토지 보상도 안 하고 부지 조성도 착공도 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나서 지금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라고 하게 된다면 나중에 3년 뒤, 4년 뒤 시장이 살짝 좋아졌을 때, 또는 5년 뒤, 6년 뒤 언제가 될지를 모르지만 시장이 살짝 좋아졌을 때 그 오르는 추세가 급등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한다는 말은 지금 시장에 맞게끔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시장이 너무 안 좋아지지도 너무나 급하게 좋아지지도 않게끔 조절을 하면서 공급을 한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이 부분들이 참 고민이 많을 거예요. 내가 청약을 하고자 마음을 먹은 사람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청약을 하게 되면 그냥 주변에 인근 아파트에 기축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더 쌀 것 같아. 지금 청약을 하는 거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돈을 묶어두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그래도 나는 청약을 통해서 새 집, 내가 원하는 좋은 지역에 새 집에 이사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봤습니다. 3기 신도시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조금 외곽이지만 그래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교통적인 측면도 잘 보완을 하는 3기 신도시 청약 기다리시는 분이 있을 거고, 가점이 높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청약을 포기하기도 좀 아쉬운 분들이 있을 텐데, 이 가점이 높다는 기준, 예전엔 70점이 넘었어요. 고가점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정도 고가점은 아니라고 봐요. 제 생각엔 진짜 고가점자라면 50점. 또는 지금 둔촌 좋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40점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당첨권 안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점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그 기준이 낮아졌어요. 이 정도로 이제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기 신도시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은 이제 공공분양을 기다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공공분양은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공공분양은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민간 분양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계실 텐데, 민간 분양도 조금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좋지 않다 보면 민간 분양도 늦어질 수 있고, 그리고 분산 가능성, 이 일정 자체를 좀 분산해서 분양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분양 일정이 불투명해져요. 언제 분양할지 몰라요. 그렇다면 내가 진짜 민간 분양에 관심이 있고 민간 분양을 받을 거라고 한다면 민간 분양의 스케줄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 민간 분양의 스케줄 같은 경우는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네이버 화면에서 청약홈을 치시게 되면 이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라는 곳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청약홈을 클릭을 하시고 왼쪽 메뉴 중에서 이제 청약 신청, 민간 사전 청약, 그리고 청약 당첨 조회, 청약 자격 확인, 공고단지 청약 연습, 청약 일정, 여기 있는 정보들이 다 좋은 정보들이요.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민간 사전 청약입니다. 이제 민간 분양도 사전 청약을 한다 해서 민간 사전 청약이 있는데, 여기서 분양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양 정보가 이제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이제 분양된 걸 보도록 할게요. 경기도에 이제 민영이죠. 여기 보면 주택 구분에 민영이라 나와요. 주택명이 성남 복정 1지구 B3블럭 사전 청약입니다. 여기는 이제 모집 공고일이 11월 18일이에요. 2022년. 이미 청약 기간이 끝났죠. 당첨자 발표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47점.
그리고 최저는 47점이고 최고는 74점이에요. 그리고 최저는 이제 여기가 전용 84 기준이고요. 이제 접수 건수가 많습니다. 공급 세대수가 369. 근데 접수 건수는 1067세대예요. 그래서 경쟁률은 2.89대 1 정도가 돼요. 이제 84B 타입 같은 경우는 48세대를 모집하는데 110세대가 이제 접수를 했죠. 그래서 2.29대 1이 됩니다. 그래서 가점도 뒤에 나와요. 당첨 가점. 여기 보니까 최저 가점이 47점, 최고 가점이 74점이에요. 그리고 84B 같은 경우는 최저 가점이 35점, 최고 가점이 69점입니다. 그래서 평균 58점, 48점이 있는데 이 정도 이제 성남이라고 한다면 좋지 않은 지역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점 자체가 30점대에서 40점 정도도 당첨이 될 수 있고 이 당첨 이런 정보들을 이 청약홈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청약이 아니라 민간 분양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청약 일정 및 통계 부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청약 일정 및 통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청약 캘린더 부분이 있는데 청약 캘린더에서 이제 2023년 1월이에요. 보시면 이제 1월이 있고 2월이 있는데 2월 달 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1월 달 걸 보시게 되면 여러 개가 있어요. 아파트도 있고 민간 사전 청약 아파트도 있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생활 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이 민간 임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없어져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 없어져요. 그리고 민간 사전 청약 아파트 이 부분도 클릭을 하게 되면 있는 부분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파트 부분도 무순위, 취소 후 재공급 부분 없애고 1순위만 딱 보게 된다면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볼 수 있고 난 특별공급을 노려 특별공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내가 원하는 지역, 내가 알고 있는 지역에 공급이 언제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확인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매주 월요일을 청약홈 클릭하는 날로 만들어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예산 안에서 상급지 모니터링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본인의 예산 안에서 상급지 모니터링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최근에 사전 청약이 있었던 게 고양 창릉지구에서 사전 청약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5억 5천 정도가 됐었어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입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5억 5천만 원을 이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3기 신도시 보면 청약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인근 조금 더 들어가면 서울이라는 지역도 있을 거고 조금 더 들어가면 서울에서도 중심권이 있을 텐데 그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을 한 번씩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5억 5천이라면 어디에서 거주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어디를 내가 매수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가격이 전체적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5억 5천이라고 해서 나 사전 청약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사전 청약 기다리면서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전 청약 기다리면서 다른 분양을 같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까지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이제 지금 재건축이 활발히 될 예정이에요. 재건축 규제 완화를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 활발하게 되게 되면 선호하는 지역의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선호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리고 그 가격도 내 예산 범위에 들어오는 지역이라면 보고 있어야죠. 보고 있으면서 여기 언제 분양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걸 내가 분양을 받았을 때 얼마만큼 오래 거주를 할 거라면 이 지역에서 몇 년 정도를 거주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합 설립 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근데 그 단계마다 잘 진행이 될 때도 있지만 잘 진행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분양이 나오는지 그리고 내 자금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체크를 해주신다면 더 좋은 나한테 맞는 집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3기 신도시 청약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은 공공 분야에서 사전 청약 일단 먼저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전 청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전 청약을 하고 나서 내가 이 사전 청약을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실제로 가격을 봤을 때 사전 청약을 했던 예상 분양가보다 지금 현재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싼데 굳이 사전 청약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기축 아파트를 매수를 해도 되는 부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전 청약은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공 분양은 나 싫어. 나 그래도 민간 분양 한번 해볼래 하시는 분 있다면 이 부분조차도 이제 언제 분양할지는 조금 불투명해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분양의 스케줄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민간 분양을 보고 계시면서 이것만 기다리고 있기는 시간이 좀 많이 남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예산 안에서 조금 더 내가 살고 싶어 하는 지역보다 조금 더 안쪽의 상급지를 한 번씩 더 보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가격이 지금 예산 안의 가격이랑 그리고 분양하는 가격이랑 그리고 상급지의 가격이 비슷하거나 아닌 상급지가 아주 조금 더 비싸다면 이동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점이 이제 높은 사람, 가점이 높다고 한다면 지금 기준으로 40점에서 50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주요 입지, 내가 살고 싶어 하는 지역들을 분양이 있을 수 있는지, 재건축해야 할 수 있는 단지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내가 여기 들어갈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걸 계속 트래킹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점이 낮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가점이 낮으신 분들. 근데 지금 분양시장이 좋지 않아요. 그럼 저는 분양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점이 낮은 사람도 청약에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은 가점이 낮으신 분들도 청약에 당첨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거나 당첨받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아무거나 청약에 당첨받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좋은 지역이라든지 내가 정말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주변 비슷한 입지 대비 가격이 절대적으로 저렴하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었을 때 청약에 넣으시면 좋겠어요. 이제 무분별한 청약으로 인해서 당첨이 되는 건 너무 아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낮으신 분들도 절대 포기는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연구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먼저 살고 싶은 곳, 내가 먼저 청약에 당첨되고 싶은 곳을 정하시고요. 그리고 그 주변, 인근 아파트들의 시세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세보다 더 저렴한 단지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걸 모니터링 하시고 분양을 기다려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